네, 최근 탄소 중립 선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완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개념, RE 100 등 새로운 이슈는 물론이고요. 광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어떠한지도 함께 짚어보죠. 안도골 경제연구소의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자, 오늘은 경제, 물론 뭐 이것도 큰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이제 경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처음과 끝까지 좀 배워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네, 이 신재생 에너지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관련 법에서요,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개념이거든요. 먼저 신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또는 수소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을 또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해당됩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게 또 있는데요.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그야말로 자연자원, 재생이 가능한 자연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좀 말하고요.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또는 또 바이오에너지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각각의 에너지 원별로 원가와 또 효율성도 각각 상이할 텐데 좀 더 각각의 좀 분류별로 다시 좀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원가를 이제 분석할 때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비 투자나 운영비, 연료비 등 생산 원가는 물론이고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연후에 사후 처리와 같은 전 주기적 비용도 포함시키고 또 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통계를 만드는데 1시간당 1000kW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이 원가는 국가별로 다 상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육상 풍력이 이제 113달러, 태양광이 97달러, 석탄이 76달러, 원자력이 53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풍력이나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좀 원가가 높죠. 네. 가장 낮은 원자력에 비해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원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봤더니 뭐 기자재 설치나 또 시공 비용 등은 주요국 대비 낮지만은 우리가 금융 비용이나 인허가 간접 비용이 좀 높아서 우리나라 원가가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원가가 다른 나라에 조금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뭐 비용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요. 자, 네네. 그렇다면 에너지 원별로 이 발전량 분담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온당 비율을 보면은요, 발전량 비중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2022년도에 총 발전량이 59만 4천 기가와트입니다. 이 비중을 보니까 석탄 발전 비중이 33%, 그 다음이 원자력이 30%, LNG가 28%,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8.9%에 이제 불과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제 국제기준 통계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1%고 이탈리아가 제일 높은데 18%, 독일 16%, 일본 7%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낮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전원과 달리요. 독특한 가격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나라 경우는 있잖아요. 전력 공급이 중앙 집중 방식입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이 전량 전력을 다 구매해서 가계 기업도 수요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체계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은 독점적인 수요처인 한국전력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다라고 해서 S&P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이거는 전원별로 발전소별로 발전 비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를 평균한 값을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이제 구매 가격으로 이제 책정을 좀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는 원가가 좀 우리나라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RC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데요. 네. 이러한 R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1000kW를 발전할 경우에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증서를 주게 되는 건데요. 그 증서의 값이 7만 원에서 8만 원이 좀 되는 겁니다. 요것만큼이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높은 생산 원가를 커버하면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력 구매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해서 코스트를 좀 낮춰주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인센티브 그렇군요. 지원책이 있습니다. 예. 자, 차관님 이처럼 정말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당장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 좀 다른 선진국처럼 그 정도 수치까지 달성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산업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30년에 우리 에너지 구조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구조를 보면, 구성을 보면 원자력이 32%, LNG가 23%, 신재생을 22%로, 지금이 8.9%잖아요. 네. 이거를, 21%로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을 지금 33%에서 19.7%로 지금 크게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30.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자력 비중을 좀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만큼 조금 줄였습니다. 정부 설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였다. 이게 좀 현실적인 조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크게 늘려가야 돼. 그것도 빠르게 늘려가야 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동시에 제기가 좀 되고 있네요. 예. 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또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원전과 관련된 CF100의 의미, 해외 동향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CF100이라는 것은요, 카본 프리 100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RE100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리뉴어블 100%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에너지 100% 다 충당하자라는 게 RE100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되면서, 네. 이제 카본 프리 100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연료전지 등 다른 무탄소, 전원을 포함시키고 이들 에너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충당하자라고 했고, 이러한 캠페인인데요. 2018년 구글이 최초 제안하면서 지금 확산이 좀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고, 그리고 미국이 참여를 했고, 영국도 동맹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이제 중단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좀 상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RE100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사항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RE100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100%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캠페인이 2013년에 출범을 좀 했는데요. 금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다 참여를 네. 하고 있죠. 409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300여 개 기업이 가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다 지금 포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즘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이제 지방 분산도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동향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한마디로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전국 데이터 센터 15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물경 32기가와트입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32개를 지어야만이 이 전력을 다 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입지의 90%가 다 수도권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지방에 이제 분산 배치하면 좋겠다. 예.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전력 수요도 이제 분산시킬 수 있고, 그 송배전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국토 균형 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설립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거를 여하튼 지방에 배치하는 그러한 정부의 어떤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광주시에서도 이 같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업 유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야말로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적합하죠. 왜냐하면은 전체 신재생 에너지의 30%를 지금 이쪽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리백을 이제 다 실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호남 지역에 내려온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또 그리고 필요한 빅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좀 활용해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데이터 처리 센터를 좀 유치를 좀 본격화시켜야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장서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가 데이터 센터를 지역에 분산시키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가 2개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전라남도의 솔라시도 해남에 있죠. 그렇죠. 솔라시도 지역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입지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가 AI 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AI 집적단지 내에 AI 특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 중인데 NHN 클라우드가 지금 와서 지금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AI 집적단지 2단계 이제 사업이 진척이 되면 더 많은 데이터 처리 센터 수요가 좀 발생을 좀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